물 모양은 하고 있지만 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라던가. 근데 이런 걸 드시면서 물을 먹었다고 착각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한참 전에는 하루에 8잔 내지 10잔의 물을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강박적으로 물을 먹었다가 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마실 필요가 없다 이런 논문들이 나와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백병원 가정의학과에 근무하는 박현아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수분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70%나 물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은 바로 물 안에서 일어나고 물을 매개로 해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보통 탈수하면 급성 탈수를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막 떼약병 밑에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윗사병이 걸릴 것 같은 그 환경에서 생기는 탈수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 몸의 탈수가 한 2% 정도만 진행이 되면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4% 정도 되면은요,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근데 점점 탈수가 심해져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물에서 10%만 부족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소변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무력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인지 기능도 약간씩 떨어져서 정신이 혼미하기 시작해지면서 점점 탈수가 심해져서 우리가 가진 수분에서 20%가 빠지게 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항상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탈수가 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대인에서 문제되는 탈수는 뭐냐면요, 평상시 물을 잘 드시지 않는 분한테 생기는 만성 탈수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 2% 정도 수분이 빠지게 되면은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데, 이건 급하게 2%가 빠져야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요. 만성적으로 탈수가 있는 분들은 탈수가 돼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3개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만성 탈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물은 충분히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물 모양은 하고 있지만 물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라던가 녹차, 그리고 또 술, 또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 이런 것들은 물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드시면서 물을 먹었다고 착각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물이 한 2% 정도 빠지게 되면요, 피부에 있는 수분도 날아가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고 얼굴에 씩씩한 인상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대변은 딱딱하게 토끼똥같이 변비가 생겨서 고생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약간 감정의 기복도 생겨서 우울한 마음이나 짜증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 여성분들에서 이런 탈수 증상을 목마름으로 느끼지 않고 배고픔으로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경우에 음식을 찾게 되는, 비만으로 연결되는 것이 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단 본인이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를 보면은 내가 탈수가 있겠다 없겠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변색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에서 1, 2, 3, 4 소변색을 가지고 있다면 웬만큼 수분 상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변 색깔이 점점 진해져서 자료화면에 5번 내지 6번의 색깔을 띠게 된다면 경도의 탈수가 있는 거고요. 7번 내지 8번의 색깔을 띠게 된다면 굉장히 심한 탈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변색으로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빨간 피, 적혈구가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적혈구가 깨지면서 대사돼서 나갈 때 우로크롬이라는 색소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잘 드시지 않게 되면 소변의 우로크롬 색소가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으로서 내 몸의 수분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야만적인 행동이라서 하지 않지만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 빨리 마시기 대회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물 빨리 마시기 대회에서 사망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마신 물은요, 1분이면 혈액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콩팥에서 빨리 배설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콩팥이 핸들링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물의 최대량은 1시간에 1리터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빨리 마시게 되면은 혈액 안에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럼 혈액 안에 염분, 나트륨의 농도가 희석이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아주 정확하게 염분의 농도를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희석이 돼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게 되면요, 물이 바로 우리 뇌세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뇌 부종이 생겨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야만적인 행동이거든요. 물을 빨리 마시기 대회를 하면서 상금을 준다는 거는. 이런 행동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계몽이 되면서 이런 대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한참 전에는 하루에 8잔 내지 10잔의 물을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강박적으로 물을 먹었다가 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마실 필요가 없다 이런 논문들이 나와서 사실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이 도대체 물은 하루에 몇 잔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를 매개하고 물 안에서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사가 높을 때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사를 측정을 하냐면 내가 먹는 그날의 음식물 칼로리가 2000칼로리라고 하면 2000cc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칼로리를 내가 더 먹을 때마다 필요한 물의 양이 1cc입니다. 만약에 남자분들이고 체구가 굉장히 크신 분이면 보통 한 2500, 2800도 드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필요한 물의 양이 2500, 28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뭘로 드시냐? 전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음식물은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등산 갈 때 오이 많이 가져가시죠? 그 이유는 오이에 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오이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게 한 95% 이상이 수분이에요. 그래서 수분 오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품고 있는 건 대부분이 바로 물입니다. 자, 여러분 고기를 드시면은요. 고기 안에도 수분이 70%나 있습니다. 사실 고기가 사람의 근육이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물이 70%인 거랑 마찬가지로 고기에도 상당량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 같은 건 수분 함량이 더 높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대략 한 1리터, 적게 드신 경우는 한 80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총 2000cc의 물에서 음식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을 한 반 정도 제외하면 나머지 1000cc, 1000ml 정도를 정말 맛있는 물로 드셔주시는데요. 보통 한 컵이 200ml, 200cc이거든요. 한 5잔 정도, 이 정도가 충분한 물의 양입니다. 하루에 2리터 정도까지 물을 드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게 되죠. 그래서 배뇨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전립선 비대가 있거나 과민성 방광 이런 배뇨 장애가 있는 분들이 특히 밤에 많이 드시게 되면은 화장실을 가시느라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낙상까지 연결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위가 굉장히 튼튼하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평상시에 위염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물이 들어가서 소화효소를 희석해버리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물이 가득 찬 위에 물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위산과 물이 서로 섞인 상태로 역류가 돼서 식도로 올라가게 되면 식도를 자극하게 돼서 평상시 가지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을 굉장히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에 있어서는 의사가 물을 적게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질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심장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심장이 물 순환시키는데 장애가 있는 심부전 환자분이라던가 콩팥이 소변량을 조절을 해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간이 수분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는 단백질을 만들어주는데 이 간 기능이 떨어진 경우들은 의사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수분을 제한해서 드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은 당연히 제한해야 될 만큼 수분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잘못된 습관은요, 물을 안 드시는 겁니다. 정말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밥 먹을 때도 안 드시고요. 이런 분들은 물을 꼭 먹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약 먹을 때. 약 먹을 때도 안 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침을 막 모아요. 모은 다음에 그 침으로 삼키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지 약이 내려가다가 식도에 걸리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식도 궤양을 일으켜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물을 안 드시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고, 식사 중에요. 아무리 안 마시려고 해도 한 컵의 물은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양은 좋은 양인데 문제는 너무 식사가 뜨겁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매울 때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럴 때는 한 컵으로 안 되잖아요. 2컵, 3컵. 그러니까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게 하는 그 컨디션 자체가 내가 먹는 음식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컵 정도 드시는 거는 소화효소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위장 기능에 저해를 일으키지 않지만 2-3컵 많이 마셔야 되는 음식은 사실은 피해야 되는 음식에다가 더 정답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물이 아닌 걸 드시면서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받으시는 분들, 대표적인 분들이 젊은 분들이 드시는 뜨아 이런 커피들은 내가 만약에 커피를 한 300cc를 먹었어요. 그러면 소변량을 300cc 이상 만듭니다. 그러니까 먹을수록 물이 내 몸에 보충이 되는 게 아니라 소변으로 더 많이 나가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차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달달한 음료수 이런 것들도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을 많이 소모를 시키면서 소변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달달한 음료들, 물을 먹긴 했지만 물이 아닌 것들이고요. 또 남자분들은 술 좋아하시잖아요. 술 좀 드셔보신 분들은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난 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목말라서도 일어나잖아요. 또 술도 대사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 음료, 술, 당분 음료들이 대표적으로 물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물이 아닌 것들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수분 보충 방법은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아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물 맛이 없어 많이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곡차가 좋습니다. 곡차라는 거는 보리차를 만든다거나 옥수수차를 만들다거나 이런 차들은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젊은 분들은 이런 차보다는 탄산수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물 대신 탄산수를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차들도 차 잎으로 만드는 게 바로 녹차, 우롱차 이런 차들이잖아요. 그리고 마테차 이런 건 또 카페인들이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은 똑같이 카페인의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물 대신 드시기에는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드시게 돼서 수분도 내보내기도 하지만 이 카페인에 의한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거는 곡차와 탄산 음료가 아닌 탄산수입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가만히 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대소변으로만 물이 빠져나간다고 다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하루 땀으로 배출되는 수분량도요, 작은 페트병 하나입니다. 호흡으로 배출되는 수분량이 작은 페트병의 반이 넘습니다. 자면서 숨도 쉬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땀도 나오기 때문에 자는 동안 또 일어나서 물을 드시지는 않기 때문에 자는 동안은 내 수분 밸런스가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물을 한 컵 드시게 되면은 내 몸을 깨우는, 잠도 깨우는 역할도 하지만 내 몸의 대사를 깨우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수분 한 컵은 좋습니다. 단지 이거를 너무 차갑게 드시면 내 위장관이 깜짝 놀라서 위경련이 생길 수는 있어요. 요즘 물의 양이 굉장히 줄어도 2리터는 마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거보다 물을 좀 더 드세요 하니까 3리터를 마시게 되는데요. 체구 작고 근육 적은 여성분들 물 한 3리터 차갑게 드시잖아요. 그럼 온몸이 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자, 그래서 매우 건강한 사람들은요, 사실 차가운 물을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체력이 좀 떨어지신 분, 만성질환이 많으신 분, 나이가 많으신 분, 근육량이 좀 적으신 이런 분들한테 너무 갑작스럽게 차가운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소화관 자체의 온도가 떨어지고, 그럼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 가 활성화가 되면서 온도를 다시 올려야 돼요. 그럴 때 엄청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그때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노동하고 온 것처럼 힘들어요. 그래서 체력이 좋은 분은 찬물을 많이 드셔도 되지만 내가 좀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찬물을 드시면 나를 고생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 온도랑 가까운 물을 드시는 게 좋긴 합니다. 만성 탈수가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게 되면은 일단 피부가 되게 뽀얗고 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 보기도 훨씬 편해지고요. 무엇보다도 목마른 증상을 배고픔으로 느껴가지고 굉장히 뭘 먹고 싶은 그 마음 자체도 좀 줄어드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장기적인 도움도 됩니다. 첫 번째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소변이 묽어지게 되죠. 그래서 방광 안에서 발암물질과 방광벽이 닿는 시간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변 자체가 농축이 덜 되기 때문에 소변 안에 보면은 돌을 만드는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물을 좀 충분히 드셔가지고 요가 농축이 덜 되면 이 찌꺼기들이 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로 결석의 위험도 많이 낮추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과일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연구에서 과일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요. 아주 과다하게 먹지 않는 한은. 그런데 의외로 과일보다 사실 조금 더 당분을 뺀 게 채소거든요. 근데 채소는 어떤 연구에서는 건강에 도움된다고 나오고 어떤 연구에서는 건강에 나쁘다고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일은 과일로 먹어요. 토마토 가끔 조리에 사용하지만 대부분 과일은 씻어서 잘라서 먹어요. 그런데 채소는 그렇지가 않아요. 채소는 문화권마다 다르죠. 우리나라 분들은 많이 삶으면서 참기름, 들기름 양념해서 드시지만 사실 중국 분들은 대부분 볶아서 드시고요. 서양 분들도 대부분 볶아서 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를 많이 먹는 분들은 또 기름을 많이 먹는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가 어떤 재료를 먹느냐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단백질 식품이죠. 고기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이 고기가 또 불맛을 내려면 구워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굽는 것 같이 직화로 고온 조리를 하다 보면 피할 수 없이 안에까지 익히려고 하면 바깥 부분은 타게 되고 그을리게 되죠. 그럼 여기서 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왜 빵도요, 이렇게 사실 약간 밤색으로 그을린 빵들이 익히기만 한 빵보다 훨씬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을릴 정도로 익히다 보면은 빵에도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리는 저온 조리가 고온 조리보다는 훨씬 안전한 조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빵을 드실 때도 너무 밤새까지 익힌 빵들보다는 살짝 노란 톤이 들 정도로 익힌 빵을 드시는 게 더 건강하고요. 고기를 드실 때도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물에 삶아서 익히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조리법입니다.
요즘 이제 건강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이 채소를 조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쪄서 먹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채소가 우리 한국 분들이 물에 넣어서 삶아서 드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용성 영양소,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물에 녹아서 나가게 돼요. 칼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가장 영양소의 손실이 적으면서 또 익혀서 부들부들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쪄서 먹는 방법이기 때문에 채소는 요즘에 좀 건강에 한관심 있는 분들은 집에 찜기를 두셔가지고 많이 쪄서 드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먹는 거에 대한 열심인 분들이 하는 거고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삶아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삶으면 당연히 영양소들이 다 나갑니다. 하지만 시금치 삶듯이 잠깐 한 30초 정도 삶는 거는 그렇게 영양소 손실 없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데치는 시간을 좀 짧게 해서 데치시게 되면은 영양소의 손실이 거의 없이 채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영양을 전공한 분들, 영양학자라던가 영양사 분들도요. 나 오늘 아침 점심에 칼슘이 부족했어. 저녁에 칼슘을 더 먹을래. 또는 아침 점심에 오메가3는 먹었으니 저녁 때는 생선을 피해야 되겠고 이렇게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었을 때 우리 하루 필요한 3, 40가지 영양소를 다 먹을 수 있느냐 하면은 간단한 식단을 짜는 공식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밥 먹고요. 찌개를 드시는 경우도 있고 국을 드시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김치는 아주 베이스로 3개는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찬이 문제인데요. 항상 매 끼니에 단백질 반찬을 한 접시를 드셔야 됩니다. 이 한 접시라고 해서 거창하게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보통은 탁구공보다 약간 큰 크기, 계란 크기 정도의 단백질 반찬, 살코기, 닭고기, 생선 이런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그 다음에 김치를 제외한 나물 반찬을 2가지 정도 놓고 드시면 복잡하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생각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영양소는 일상에서 부족하지 않게 요 3번의 밥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간식하면 우리가 빵 요거 생각나잖아요. 과자 사무실에 다 있죠.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 한국 분들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간식의 종류를 살짝 바꿔서 단백질 간식인 유제품이나 견과류 이렇게 가볍게 한 줌 정도로 드신다면은 훨씬 더 잘 나의 영양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항상 방송을 보시면서 뭐가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시는데 이 방송에서 그 분량을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버터가 좋다고 얘기했을 때 버터 풍기가 있었고요. 고구마가 좋다고 방송에서 한참 얘기했을 때 고구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양을 꼭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간식이 주식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간식으로 들어오는 칼로리는 200칼로리 이내 정도가 좋습니다. 그 정도의 양은 어느 정도를 얘기를 하냐면요. 견과류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크게 한 줌 아니고 살짝 가볍게 한 줌 정도 이렇게 드시는 방법이 있고 이 제품은 1인용으로 나온 이렇게 호상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리고 우유 한 팩 이 정도가 한 번에 먹기에 적절한 간식 분량입니다. 물론 체구가 크신 분들은 하루 필요한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하루에 1번 정도 드시면 됩니다.